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중간고사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연기되면서 시험 범위가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부터는 추가된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복습을 하기에 앞서서 중간고사가 계속 미뤄지고 또 시험이 세 번이었던 게 두 번으로 바뀌면서 한 번에 커버할 분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는 게 있으면 제가 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좀 최소화해 드리려고 하냐면 첫 번째로 그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학점에 대해서. 그래서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점은 최대한 위에서부터 다 채워서 드릴 거고 아직 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받은 게 없는데 절대평가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 단원 그리고 각 소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위주로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에 너무 자세한 내용, 짜잘한 내용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핵심 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 노트가 교과서를 한 거의 90% 이상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만 보셔도 85%, 90% 이상의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낼 거고,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강의 노트를 다 복습을 하셨는데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교과서 본문에는 있는 예제도 한번 보시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바로 교과서 본문이 끝나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고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 뒤에 있는 뭐 문제들, 연습 문제들이 또 있는데 이제 그 문제 중에 일부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 맨 뒤를 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있는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 또 시간이 되실 때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세우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그 중간고사 때에 보너스 문제 뭐 이런 거를 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너스 문제라고 해서 뭐 엄청 어려운 문제라거나 아니면 무슨 뭐 서술하는 문제라거나 그런 거 아니고 마찬가지로 같은 유형으로 뭐 OX나 뭐 객관식이나 단답형이거나 아니면은 간략한 계산 문제가 될 텐데 이 보너스 문제를 맞추는 만큼 뭐 혹시 뭐 중간고사가 100점 만점인데 보너스 문제 10점까지는 110점을 맞추셨다. 그러면 그 이제 10점 초과되는 부분 맞춘 거에 대해서 기말고사에 보충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100점 이하로 점수를 받은 중간고사 점수라면 이제 그 중간고사를 보완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출석에서 점수 감점이 있었던 분이면 출석에서 점수를 보완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너스 문제도 출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위가 많아졌고 또 개념들 한 번에 공부해야 할 개념들이 많아졌긴 하지만 너무 자세한 내용보다는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거나 우리 왼편에 있는 Q&A 게시판을 활용하시거나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용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부분을 참지 마시고 저에게 꼭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7단원 채권 부분부터 복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7단원하고 이어지는 8단원의 주식 부분이 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회사가 자기가 가진 자금만으로 계속 회사를 영업하거나 운영하기가 힘들 경우에 가장 쉽게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7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8단원에 나오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자기 자본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단원에서 채권, 8단원에서 주식을 대표적인 기업의 자금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 채권을 들어가기 전에 주식은 조금 익숙한데 채권은 더 좀 낯선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 채권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30년 동안 $1,000를 빌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시장 이자율이 12%고 그냥 시장 이자율에 맞는 쿠폰을 지급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00 곱하기 0.12 해서 만약에 1년에 한 번 쿠폰을 준다면 120이 여기 쿠폰이 되겠습니다. 한국어로 말을 하면 이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30년에 걸쳐서 돈을 빌리는 거니까 만기, 머추리티가 30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 $1,000에 해당하는 돈을 빌린다고 했으니까 액면가, 페이스 밸류 혹은 파 밸류가 $1,00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에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채권과 관련된 용어들을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채권과 관련한 채권의 현금 흐름은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총 $1,000를 빌리려고 하고 10년 후에 갚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회사가 쿠폰하고 역시 시장 이자율이 같은 8%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쿠폰을 지급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1000 곱하기 8% 하면 $80. 그래서 0 시점에 $1,000를 빌리고 내가 현금으로 받고 1 시점부터 마지막 10번째 시점까지 이자 80씩을 쿠폰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1,000의 원금을 마지막에 갚음으로써 이 채권 현금 흐름을 끝내는 것이 이 채권의 현금 흐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채권의 현금 흐름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요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7.1에서 채권의 가격,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뒷부분을 먼저 조금 가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7.2부터 우리가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이 낯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채권에 대한 용어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보시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돈을 투자해주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여자, 투자자가 다 같은 표현이고 또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 회사는 채무자, 차입자라고 이렇게 같은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다 같은 말이고 요렇게가 또 다 같은 거를 지칭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넘어갔었죠. 실제 뭐 뉴스 기사를 우리가 통해서 봤던 것처럼 실제 세상에는 이게 채권인지 주식인지, 그러니까 부채인지 자기자본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것들이 실제 세상에는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재무관리 범위 내에서는 채권이면 부채, 그리고 주식이면 자기자본, 지분인 것으로 우리는 조금 간략화해서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채권은 부채고 주식은 자기자본, 지분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채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채권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약에 만기로 본다라고 하면 채권의 만기를 기준으로 1년 이하인 단기, 그 다음에 2에서 한 10년 정도라고 보는 중기, 그 다음에 10년 이상 혹은 초과인 장기 채권,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채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도 채권 투자할 수 있게 계약서랑 투자 설명서를 다 공개를 해놓는 경우라면 공모채권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 투자자 중에 정말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주로는 기관 투자자들, 우리나라를 말을 하면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아니면 민간 쪽에서는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그런 큰 연기금들한테만 설명서랑 계약서를 보내면 이렇게 사모채권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여러 가지로 채권을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이제 계약서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채권 발행 계약서, 영어로는 인덴추어에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얼마로 하는지, 만약에 지급보장, 그러니까 담보를 잡는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조기상환 조항은 넣는지 안 넣는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채권을 발행할 때에 발행 계약서에 다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시를 통해서 이게 계약서는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발행 계약서는 아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행한 채권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채권은 일반적으로 액면이 $100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빌리려는 돈 총 금액이 100만 달러야. 그러면 $1000짜리 채권이니까 $1000짜리를 1000장을 발행을 하면 내가 총 필요한 돈인 100만 달러를 조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채권의 액면은 $1000가 기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지급보장은 말 그대로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사람이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돈을 떼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땅이나 건물이나 아니면 동산 같은 거를
담보로 잡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보장에 대한 약속을 조금 더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바로 이 지급 보장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채권은 때때로는 지급 보장 없이 발행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워낙 현금이 많으니까 삼성전자는 돈을 빌릴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탄탄한 회사가 돈을 빌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담보를 요구를 하겠어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회사한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담보를 요구를 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 보장에 관련한 특징에 대해서 또 간략히 살펴보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채권 안에서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였죠? 손익계산서에서 살펴보면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쭉쭉쭉쭉쭉 가장 처음에는 근로자나 그 재료 공급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회사한테서 돈을 빼가죠. 그런데 주주들은 맨 나중에 넷인컴이 났었을 때에야 디비던드를 통해서 돈을 빼가지만 채권자는 그보다 훨씬 앞서서 더 먼저 이자를 빼가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이게 선순위가 됐든 후순위가 됐든 어쨌든 채권이면 주주보다 채권은 돈 받을 권리에서 앞선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 특징이었죠.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다 조기상환 조항이었어요. 콜 조항이든 풋 조항이든. 그런데 이 조기상환 조항은 이 조기상환을 누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콜로 불리기도 하고 풋 조항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조기상환에 두 개가 있었던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여기 지금 콜 조항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회사,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나 돈이 생각보다 좀 빨리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갚을게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면 그때는 콜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러한 것들 너무 자세한 것들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기상환 조항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 조항 안에는 콜 조항이랑 풋 조항이 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누가 조기상환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런 보호 조항 같은 것도 채권을 발행할 때에 서로 계약 사항에 넣을 수 있었다. 뭐냐? 우리 수업 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회사의 핵심 인력이 쉽게 예로 들면 만약에 지금 스티브 잡스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이 채권이 만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떠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넣는 거죠. 채권 발행할 때. 그러면 그런 보호 조항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2에서 만기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라든지 조금 이런 콜 조항 같은 특징, 조금 독특한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7.3에서는 이어서 채권의 등급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채권은 왜 등급이 매겨진다라고 했죠?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물론 그 채권 발행하려는 돈 빌리려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줘도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채권에 붙어있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의 등급이 높으면 빌려주고 뭐 너무 낮으면 뭐 좀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빌려주지를 않는다던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무디스라던가 S&P라던가 유럽 쪽에 있는 피치라던가 그런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있고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실용평가 그리고 서울신용보증과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채권의 등급에서 중요한 것은 딱 요 포인트라고 했죠. 뭐다? 이게 무디스를 기준으로 하냐, S&P 거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가장 높은 등급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불린다? 투자 등급 채권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투기 등급 채권을 부르는 말이 한 3개 정도가 있었다.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등급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정크본드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그렇게 다 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등급에서는 요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은연중에 뭐를 가정을 했냐면 설명을 하면서 마치 채권이 기업만 발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쓰는 게 채권인 것처럼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 잘한 거냐 못한 거냐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신문 기사에서 뭐 접하셨을 것처럼 지금 정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들었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운 정부 채권 그리고 이거를 한자로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국채가 되겠습니다. 회사도 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정부 예산이 부족할 때 그런데 지출을 해야 할 때 바로 이렇게 정부 채권 혹은 국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가 원서의 번역서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 중에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게 미국에는 미국 재무부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채권은 미 재무부에서 발행을 하는데 그것이 만기가 1년 이하이면 T-노트, 트레저리 노트라고 부르고 만기가 2에서 10년 사이면 그거를 중기 정도 된다고 봐서 죄송합니다. 만기가 1년 이하이면 트레저리 빌, 그래서 T-빌이라고 하고 만기가 2에서 10년이면 T-노트, 그래서 트레저리 노트라고 한다. 그리고 만기가 10년 초과, 10년 이상이면 트레저리 본드라고 한다. 뭐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 3가지 미국 재무부 채권이 분류가 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세금은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중앙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뭐 뮤니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지방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서울특별시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도시철도를 새로 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큰 무슨 대교, 다리를 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산업단지 아니면 무슨 단지를 새로 건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예산이 부족할 때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도 채권을 발행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을 하는구나. 근데 물론 이거는 빌린 거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는 또 뭐를 은연중에 가정을 하고 제가 말을 했냐면 마치 계속 중간에 모든 채권이 다 쿠폰을 주는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쿠폰이 안 주는 채권도 있다. 근데 그런 채권을 뭐라고 한다? 제로 쿠폰 무이표 채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이표채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돈을 빌리고 나중에 돈을 갚는 거 그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이. 그래서 중간에는 쿠폰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럼 돈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여기 지금 보시면 $1,000가 돈이 필요한데 5년 만기로 제로 쿠폰을 발행을 했는데 최초 발행 가격을 508.35로 발행을 하고 5년 있다가 이자를 친 금액인 1,000으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마지막에 이자 친 거를 다 갚는다, 원금이랑 같이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제로 쿠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누가 사냐, 누가 투자를 하냐? 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보험사나 연기금들에서 그러니까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요 제로 쿠폰 채권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넣는다 아니면 생명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대충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약에 30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30년짜리 제로 쿠폰 이렇게 딱 투자해놓고 이제 그 사람이 죽을 때 이 채권 만기에 맞춰서 돈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요 제로 쿠폰 채권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은연중에 뭐를 전제를 하고 설명을 드렸냐면 마치 채권 이 중간에 나가는 쿠폰이 항상 같은 고정된 금액이 나가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오는 쿠폰들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채권을 뭐라고 한다? 변동금리 채권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전까지 가정했던 이제 계속 같은 쿠폰 금액이 오는 경우라면 고정금리 채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금리 채권은 영어 표현으로는 floating rate bond, 더 줄여서 플로터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간에 오는 변동금리 채권의 쿠폰이 변하는 게 아무렇게나 막 변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어떠한 경제 지표 아니면 어떤 지수 같은 거에 연동해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변동금리 채권의 예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영어로 줄여서 TIPS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분기별로 아니면 이렇게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수, 물가 지수 같은 거에 연동을 시켜서
중간중간 지급되는 쿠폰이 연동돼서 이렇게 변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채권이 대표적인 변동금리 채권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왔죠. 풋조항이 나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콜이든 풋이든 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기상환 조항이라고 채권에서는 번역이 된다. 그런데 이 조기상환을 돈 빌린 사람이 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돈 빌려준 사람이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콜이 되기도 하고 풋이 되기도 한다. 콜 조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사 아니면 채무자가 나 돈 빨리 갚을게요 라고 하면 콜 조항이고, 그렇지 않고 풋 조항은 여기는 채권 소유자라고 나왔는데 같은 표현이 뭐겠어요? 채권자, 채권 투자자 뭐 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이 뭐 이런 거죠. 야, 나 돈 빌려줬는데 너네 회사 만기까지 못 버틸 것 같아. 니네 회사 중간에 망할 것 같아. 아니면은 너네 회사 나 못 믿겠어. 만기 남았는데 그냥 지금 원금 지금 당장 갚어. 빨리 갚어. 이런 식으로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조기상환 요구를 하면 그거는 풋조항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그냥 요런 채권들도 이색 채권들도 있다라고 그냥 뭐 간략하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와 이 현금 흐름을 연관시킨 채권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의 이익과 요거를 채권을 연관시킨 채권도 있구나. 요런 것도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컨버터블 본드, 나중에 가서 이거를 채권 원금을 받는 대신에 채권자가 나 니네 회사 주식으로 돈 원금 대신 갚을래? 그렇게 하는 이런 전환 채권도 CB라고 하는 이런 채권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요 전환 채권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가 뭐 흔하기도 하지만 삼성 에버랜드를 통해서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지금 부회장한테 뭐 증여를 하는데, 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채권 CB를 통해서 이게 뭐 탈세인지 절세인지를 하려고 했다. 그때 쓰였던 것이 이제 이 CB다라고 해서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B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타트업들이 투자 받을 때, 돈 빌릴 때 CB로 빌리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네, 경우가 많고요. 네, 아까 풋하고 콜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아까 드렸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 뭐 이렇게 역전환 채권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안타깝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이 현금 흐름을 연관시킨 사망 채권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구조화 채권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화 채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뭐 대표적으로 하나은행, 그다음에 뭐 우리은행이 고객한테 불완전 판매를 한 거냐 아니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DLF, 독일 주가지수 연계 채권 같은 것도 이 구조화 채권의 하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투자하고 있는 ELS, 주가지수 연계 증권 같은 것도 이 스트럭처드 노트, 구조화 채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금융위기 때 한창 논란이 되었던 키코, knock in, knock out, 그러한 것도 이 구조화 채권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 발행자와 채권 투자자가 서로 만나서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가상의 시장이 채권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채권보다는 주식이 우리한테 더 익숙하죠. 그렇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예상을 하냐면 채권 시장보다 주식 시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재무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만 해도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죠. 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뭐 보통주 아니면 우선주 그렇게 딱 두 개죠. 아니면 거의 보통주니까 그냥 하나죠. 주식 하나. 그런데 채권의 경우에는 뭐 1년짜리 채권이 만기가 되면 또 돈 필요하면 또 발행해야 되고 또 돈 필요하면 또 발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회사가 여러 개의 채권을 계속 발행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엄청 크게 된다. 그리고 회사채는 회사들만 발행하지만 이렇게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도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훨씬 정부는 주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채권 시장이 큰 규모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채권 거래는 대부분 OTC, 장외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에서 HTS 그냥 켜면 내가 주식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냥 그것만 켜면 1초마다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뭐 누가 많이 사고 누가 많이 팔고 있는지, 뭐 그것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HTS 아니면 그냥 네이버 증권, 물론 20분 지연이긴 하지만, 아니면 뭐 구글이나 뭐 야후 같은 거만 검색해도 다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뭐 때문에? 장 내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소라는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플랫폼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근데 이 반대로 채권은 뭐다? 그런 어떤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해서 돈 빌리려는 사람하고 채권을 통해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계약서 쓰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권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채권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이 이렇게 OTC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채권 발행자나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 채권이 페이스 밸류가 얼마인지, 쿠폰은 얼마에 했는지, 뭐 무슨 조건은 뭘 걸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에 비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채권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뭔가 거래되는 체계화된 플랫폼이 없다. 그렇지만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 특히 이런 어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뭐를 시작을 했냐? 채권과 관련된 정보를 뭐 어떤 웹사이트가 됐던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다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트레이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채권과 관련한 요런 가격 정보들을 해석하는, 읽는 방법이었는데,
만기, maturity 같은 거는 쉬웠죠. 그쵸? 그리고 쿠폰도 우리가 앞에서 액면가가 $1,000가 액면이라고 했으니까, 요 쿠폰 같은 경우에는 4.5%야. 그러면 1000 곱하기 4.5% 하면 45. 근데 지금 미 재무부 채권은 1년에 2번, 그러니까 6개월마다 쿠폰 지급하니까 한 번에 나가는 쿠폰은 22.5달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비드 프라이스와 에스크 프라이스를 구분하는 것이었죠. 비드 프라이스는 딜러가 구매하는 가격, 에스크 프라이스는 딜러가 판매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에스크 프라이스로 구매하는 거고 비드 프라이스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러들은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는 거고, 반대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높은 가격에 사서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렇게 있는 그 사이를 뭐라고 하냐? 스프레드라고 하고, 바로 이 스프레드가 중간에 채권 딜러가 얻는 이익,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드 프라이스와 에스크 프라이스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라서 요 비드 프라이스가 뭐를 의미하고 에스크 프라이스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이 에스크 프라이스고 낮은 가격이 비드 프라이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심화학습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을 한 거는 이 채권 가격을 말을 할 때 클린 프라이스를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게 채권이 1년마다 쿠폰을 주든지 아니면 6개월마다 쿠폰을 준다고 하자. 그러면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사고팔고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쿠폰과 쿠폰 지급을 사이에도 채권이 사고팔고 한다는 거죠. 사거나 팔리거나. 그러면 도대체 이 채권 아직 안 받은 쿠폰 아니면 이미 받은 쿠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바로 그러한 때 채권 투자자랑 이제 채권을 팔려는 사람이랑 채권 살려는 사람이 서로 이 가격 조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조정을 다 한 가격이 이 더티 프라이스, 풀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발생 이자에 대해서, 1080으로 요거를 다 감안을 해서 거래를 하면 여기서 1080이 더티 프라이스가 되겠고 1060은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을 한 것처럼 클린 프라이스, 공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요 채권에 대해서 복습을 했고 우선 여기까지 이번 동영상에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